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시나브로라는 1인 출판사에서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 환율과 물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할 줄 모르고 받침을 쓸 줄 모르는 엄마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자녀와 보수적 부모의 대화를 위한 책입니다.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 저자 황인철. 통일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착 토크.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청량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흔들림 없이 묵묵히 지지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신뢰를 보내주시고 지켜봐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 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되어서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나 결코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오직 국민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앞날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나갈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종창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창 토크, 줄여서 종창 토크. 자,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고정 코너입니다. 오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두 분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신년 기자회견이 별로였나 봐. 자, 오늘도 어김없이 코리아 연구원 김창수 원장님.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청취자들이 앞으로 원장님으로 불러드리겠어요. 이런 댓글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원장님 귀여운 원장이라는 귀여운 표현도 원장이라는 봤어요. 표현도 봤어. 자, 디펜스 21 플러스 김종대 편집장님. 예, 저 종편 변함없는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그 지난번 저희가 살짝 간이역에 서가지고 우동도 못 먹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일주일을. 자, 오늘은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총평. 잠깐 목이 걸려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하다가 목이 걸려 황급히 바로 잡은 거야. 왜 그래? 아니 평소에 발음 좋기로 정평이 나 있는 장윤선 기자도 뭔가 비우발성 실언을 한 거예요. 그랬어요? 나 오늘 저 대통령이 실언 안 하고 말실수 안 한 기자회견 처음 봤어요. 그래요? 네, 애 많이 썼어요. 진짜? 네. 수첩에 나온 대로 꼼꼼히 그대로 읽으셨나? 아니 그러니까 네. 프롬포터 없이 물론 질문은 미리 받았더라고. 네. 그렇지만은
프리토킹으로 답변한 거 나 처음 봤어요. 이번에 기자들이 청와대 기자실에서 네. 지난번처럼 하지 않고 이번에는 네. 그 질문지를 청와대 측에 미리 주지 않겠다. 네. 그래서 기자단 협의를 해서 질문지를 미리 안 주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네. 비공식적으로 다 줬구나. 그러니까 뭐 순서나 뭐 다 알고 있던데 뭐 그런데 대체로 처음에 그 일문일답할 때 불안해서 못 보겠더라고. 틀릴까봐? 예. 그런데 박 대통령의 평소 행태와 실력을 감안했을 때는 잘 넘어간 기자회견입니다. 자, 그 김창수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 이야기대로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프리토킹 비슷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 조였습니다. 틀릴까봐? 또 실수할까봐. 실수할까봐. 근데 뭐 다행히 실수는 없이 넘어갔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더듬더듬 하니까 네. 나보다 더 말을 더듬구나. 나보다 더 이렇게 어눌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저도 앞으로 뭐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저 정도로 어눌한데. 나도 대통령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못 하면 하잖아. 되는데. 예. 아니 그런데 이제 보니까 대선 토론할 때 후보 토론할 때도 굉장히 더듬으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그렇죠. 예. 근데 그 대통령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그 대통령이 실수할까 봐서 처음에는 이제 불안했지만은 나중에는 가깝해서 참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제일 듣기 힘들었던. 아니 내용이 아니라 내용도 물론 내용이지만은 그 말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게 어쨌든 텔레비전을 통해서 생중계되는 건데 네.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가깝했습니다. 말의 속도라든가 조금 더 많이 연습을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종창톡 이 청취자들께서 네. 야 또 내 목소리 들으면서 참 내가 박근혜 대통령 목소리 들으면서 답답. 답답한 것처럼 답답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니까 비주얼은 굉장히 좋아지신 것 같던데요. 그냥 세월호 때 뵀을 때하고 다르게 피부의 감도 우리 또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괜찮으시고 그 옷도 굉장히 갖춰서 입으시고 그래서 역시 이 패션과 피부 신경을 많이 쓰셨다. 저는 이런 평가를 좀 외형적 평가를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청와대를 보면은 뭐 일부 요즘 정치 평론가들이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역시 그 사람을 상대로 감성적인 말을 하는데 능수능란하다. 반면에 이제 진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상대로 얘기하는 것 같다. 네. 그래가지고 너무 사람의 이성행과 지성에만 호소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요즘 정치 평론가가 계세요. 네.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싸가지 없는 진보 쓰신 분인데. 네. 그런데 역시 그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좀 총평을 하자면은 역시 국민들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이 어떤 그 우려와 공포를 쥐어짜는구나. 거기에 기반해서 논리 전개가 가능하구나. 이런 건데 굳이 얘기하자면은 이건 정치적으로는 공화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개인과 개개인의 어떤 그 인간의 존엄과 네. 어떤 가치를 준수하는 그 기반 위에서 나오는 민주주의적인 논리와는 거리가 있고 그것보다는 이제 어떤 그 집단과 국가를 중시하는 어떤 공화주의적 이념이 아주 두드러졌다. 반면에 또 사회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색채가 또 강화됐다. 그건 뭐냐면 규제 완화라는 거 네. 이런 것들이 계속 그 강조가 되면서 또 그 어떤 하나의 어떤 집단 성장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이념이 응축된 그것이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죠. 네. 예, 이 오늘 경제라는 말과 이 3개년 계획이란 말이 아마 제일 많이 그 인용이 됐을 거예요. 분명히 제일 어느 많이 기자가 나온다고. 그 셌을 거예요. 그 정자 표시하면서 세 가지고 기사 쓸 거예요. 그거 할 거예요. 경제 몇 번, 혁신 몇 번,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가장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가졌던 게 청와대 쇄신안, 그렇죠. 인적 개편안 네. 이거 뭘 발표할까 이거였거든요. 네. 역시 그 부분은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어요. 사실 이거는 거부라고 봐야 됩니다. 네. 반면에 이제 이런 개혁을 유보하거나 아니면은 거부하는 하나의 명분으로서 어떤 국가주의, 공화주의적 네. 사고 여기 이제 뭐 국가보안법 문제, 통진당 해산 문제 이런 어떤 집단주의, 국가주의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다고 한다면 또 하나는 경제를 살리자. 경제를 살려. 예,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한 좋은 말들은 다 뽑아 오더라고. 네. 예, 노사정위원회 DJ가 했던 겁니다. IMF 시절의 그 노사정위원회에 네. 대한 어떤 기대. 또 경제를 살리자. 요건 YS가 했던 말입니다. 네. 예, 이런 식으로
있어도 그 좋은 것들은 다 뽑아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모아지는 건 어디냐면은 어떤 규제 완화를 필두로 한 또 내적 성장 기반 강화라고 하는 어떤 그 속에서 우리 그 경제의 대표 주자인 결국 기업을 살리자는 네. 이런 부분들 그것이 뭐 청년 일자리 또 어떤 공공복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말은 됩니다마는 하나의 둘러리를 서고 네. 가장 중심적으로는 하나의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성장 동력을 네. 창출하겠다. 네. 예, 이런 쪽으로 모아지는 겁니다. 역시 요약이 잘 되는데요. 그 문제의 핵심이었던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인사쇄신은 없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김창수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네.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일 평의장님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 본다면은 우선은 첫 번째로 그 이번 핵심적인 게 청와대 인사쇄신을 비롯하여 정치 문제가 있었고요. 네. 근데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오리발 그런 일 없었다. 그러니까 청와대 뭐 문건 파동이라든가 이 모든 거는 다 허위 사실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그 정윤회 씨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하게 옹호하고 그는 오래전에 내 곁을 떠난 사람이다. 라고 유행가 가사 같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내 곁에 있어줘. 내 곁에 있어줘 그런데 홀라당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영심이 부르면 뭐 그거 있잖아요. 왜? 뭐 그리움만 쌓이네 이런 거 꼭난 유행가 같이 들었어요. 청년회는 떠났어. 유신소년 시절에도 노래가 되더니 이번에도 노래가 되네. 다음에 노래방에서 한번 해야 되겠다. 예. 그런데 그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그런 일이 없었다. 네. 오리발을 내밀면서 국민들하고 굉장히 온도 차이를 많이 보여주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경제 문제인데 경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화자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성과를 지금 냈다. 네. 내가 불철주야 노력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다. 그런데 아직은 국민들이 못 느끼고 있을 텐데 네. 조금만 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조금만 하면은 국민들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종대 편집장이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다른 문제에 신경 쓰지 말아라. 네. 오로지 경제 오로지 살리기 해야 경제다. 되니까 네. 경제로 이제 관심 돌리기를 하는 거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계속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걸 들으면서 박정희 시대 때 네. 그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 이런 걸 통해서 네, 네. 경제 성공을 했다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 성과를 재현하고자 또는 그런 것들을 상기시킴으로써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네. 국내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외교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덮고 넘어가겠다 뭐 이런 측면으로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남북 관계를 비롯하여 외교 국방 문제입니다. 남북 관계와 외교 국방 문제는 나무 탓. 그러니까 나는 잘하는데 다 남들이 문제다. 남 탓. 예. 그 한일 정상회담이라든가 한일 관계도 문제인데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문제이다. 그 일본이 잘하면은 그러면 앞으로 잘 될 수 있다. 남북 관계도 나는 정상회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조건 없이 할 수 있다. 그런데 김정은이 진정성이 안 보인다. 이게 이제 무조건 나무 탓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의 본인의 스타일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소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인데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철학의 빈곤을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을 그냥 이렇게 몇 사람 만나는 거 이런 걸로 소통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소통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몇 사람 만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일차적인 게 되겠죠. 그러나 소통에 있어서 본질은 어떤 의사소통의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제 공론의 장에서 소통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론의 장이라는 것은 그 하버마스가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공론의 장이라는 게 여론을 형성하는 민주 질서에서 기본이 되는 걸로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다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론의 장에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인가 네. 하는 시스템을 잘 만들고 그 메커니즘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본다면은 통진당 문제 같은 경우도 그거를 사법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서 논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환경과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사람 몇 사람 만나는 문제로 소통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소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좀 큰 기대를 원래 하셨나요? 어떻게 뭐 기대에 따른 허탈감이 있으십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아니요 그렇게 기대가 없었어요. 단지 올해 한국 사회에 정말 이 해묵은 문제가 다소라도 완화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2014년은 다 악몽같이 기억하시는데 네.
뭐 더 좋아지는 것은 고사하고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솔직히 이게 서민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의 정체라고 보면 네. 됩니다. 더 나빠지면 나 못 살아. 이런 어떤 그 국민 정서가 있는데 과연 그런 점에서 어떤 그 우리 사회의 이런 지속적인 어떤 그 악화되는 지표들이 개선될 수 있느냐. 그것이 나의 행복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아마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이 기자회견을 바라보는 소박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나 정부는 저만치 앞서가서 우리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오로지 집권 이후로 경제 살릴 국리만 했다. 그다음에 국가 경제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작년에 트리플 흑자다. 이러면서 흑자 사상 최대액이다. 네. 12년 만에 경제 지표가 일자리 느는 쪽으로 변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묵묵히 그걸 다 고생하면서 기억했어요. 야, 김정은 편집장 기억력 대단하다. 아니, 경제적인 그- 식견도 나도 대단한데? 사업가니까. 경제학 원래 전공했잖아요. 출신이에요. 예.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예. 그러지만은 저도 경제인 아닙니까? 네, 경제인. 경제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들이 이 어떤 그 기자회견을 보는 어떤 소박한 정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또 그러지만은 그럴 때 그 외로움, 어려움, 두려움을 달래주면서 네. 우리가 다 같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좀 국민 눈높이로 내려오느냐 하는 문제가 역시 기자회견의 가장 어떤 핵심 메시지가 됐어야 돼요. 네. 근데 사실 나는 이만큼 잘하고 있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안 돼서 안타깝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통 부족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한 거야 이게. 예. 나의 이런 진정과 애국심을 왜 너희를 몰라주냐. 그러니까 지금 소통 부족을 얘기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예, 된 거죠. 답답한 거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국민들이 나의 이런 진정성 몰라주느냐. 묵묵히 일만 하는데 왜 그걸 몰라주냐 이런 질타. 그렇죠. 그것도 남의 탓인가? 대통령은 국민 탓? 그 시작할 때부터 네. 그 작년에 그 국정개혁 문제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네. 그 말을 꺼낸 이후에 나는 불철주야 노력했다. 그 말씀으로 바로 또 가더라고요. 항상 그랬어요. 그 대통령 말투는 항상 나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엄중한 시기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러면서 그 저기 정윤회 사건에 대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청소년들이 볼까봐 두렵다. 그러니까 그 청소년. 19금이다 이 스토리는 네. 19금인데 조작된 스토리라 그랬고 조작된 19금 스토리니까 여기서 길게 얘기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자연스레 이 논리로 간 겁니다. 네. 고로 나는 경제 얘기하겠다. 이거 얼마나 건전하고 청소년들이 들어야 될 얘기냐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불편한 얘기는 19금이기 때문에 이건 소통을 해서는 안 되는 주제고 나머지는 소통을 해야 되는 주제야. 그러니까 애들은 가. 이것이 바로 박근혜식 소통이에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소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국민 입장, 대통령 입장을 떠나서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맨드가 있으면 서플라이가 있어야 돼. 국민이 듣길 원하는 게 있으면 정부는 그 말을 해줘야 돼. 네. 국민적으로 합의된 정서라면은 그건 정부가 행동으로 옮겨줘야 돼. 이런 걸 소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예, 뭐 밥을 자주 먹는다. 오늘 소통은 뭐냐면 다 앞으로 밥 자주 먹겠다는 얘기로 나온 겁니다. 장관 필요하면 대면 보고 받겠다. 네. 그다음에 저기 여당 뭐 충정이 있다면은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 갖겠다. 그러니까 뭘 갖겠다. 당연히 청와대 이제 식비가 많이 나가겠지. 식당 아주머니가 바빠질 거예요, 그죠? 네, 그러네요. 국민 대표도 자주 만나겠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그건 스킨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통은 디맨드와 서플라이, 즉 네. 국민이 원하는 것과 정권이 해줘야 될 일, 이것이 주로 교차되는 거,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이제 창수형이 얘기한 메커니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3인방에 대한 교체 가능성이 없다. 없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 이대로 3년 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아니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네. 지금 이 상황을 잘 수습한 다음에 이 상황이 나중에 수습이 안 되면 언제 수습이 돼? 이 근데 상황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네. 김기춘 비서실장을 사표를 받겠다 이건 아니고 네. 일단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5년 계속 못할 거 아니에요. 나이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힘들면 바꾸겠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러면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또 엄청나게 띄워줬어요. 네. 그다음에 그
비서 3인방, 그 실세 3인방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새 비서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 뭐 잘못한 거 없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낱낱이 밝혀지지 않느냐. 다 그렇게 뒤졌는데 더 없더라. 이번에 샅샅이 뒤졌는데 없는 걸 확인했다. 오히려 어. 문고리 권력이 더 강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면죄부를 줘버리니까 네. 얼마나 팔아. 이렇게 깨끗하고 충성스러운 비서관을. 근데 여전히 지금 문체부 국과장 인사 개입한 문제, 뭐 청와대 지금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도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지금 현재 청와대 내에서는 그 동안에 일종의 이중 권력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낮에 권력이 있었고 밤에 권력이 있었죠. 그리고 이 낮에 권력은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는 합법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고 네. 밤의 권력은 정윤회 씨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윤회 씨하고 이 낮의 권력하고 밤의 권력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이제 3인방 실세 비서관 3인방이었었고 이 밤의 권력에 대해서 뭐 질투하거나 또는 약간의 경쟁 관계가 있었던 게 저기 박지만 쪽이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이 밤의 권력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낮의 권력은 계속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네. 했습니다. 그리고 정윤회 씨에 대해서 약간의 그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걸로 이제 권력 암투 현상으로 네네. 나타났던 박지만 씨에 대해서는 이 특별 감찰관 제도를 빨리 도입해가지고 친인척 관련 확실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윤회 씨는 국정 근처에도 가까이 온 적이 없고 내 곁을 떠난 사람이다. 박지만 회장은 특별감찰관제를 통해서 관리하겠다는 건 친인척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며칠 전에 그 국회에서 네. 김기춘 비서실장도 굉장히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정윤회 씨는 조사를 해보니까 별 문제가 네. 없다. 그런데 박지만에 대해서는 근신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박지만 씨가 발끈했죠. 그렇죠. 발끈했죠. 내가 무슨 근신 조치 들어본 적도 없다. 지금 이런 거 근데 아닙니까? 근신이라는 말은 근신은 아이들한테 하는 말 아닙니까? 이제 학생들? 학교에서 하는 거고 네. 공직자도 근진이란 말을 써요. 아 그래요. 예, 그건 징계에 다 나와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직자 아니잖아요, 박지만 회장은. 아니 그런데 이제 친인척은 특수지위니까 근신이란 말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예. 몸가짐을 단정하게 바르게 해라. 까불지 말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네. 네가 지금까지 설쳐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뭐 요즘 마약도 안 하는데 뭐. 그래서 이제 예민한 골이 건너. 그러니까 이제 박지만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내가 뭘 설쳤어. 그러면서 다만 사람들이 내 주변에 꼬였을 뿐이고 그리고 정윤회 비교해봐서 나는 정말 세 발의 피인데 내가 했던 일은 세 발의 피다. 근데 왜 나한테는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지적을 하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나를 근신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더 많이 해먹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박지만 씨가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찌라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그 정윤회 씨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박지만 열받게 생겼죠. 네. 이거 나중에요. 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끝나면은 가족 간에 심각한 불화가 될 사안이에요 지금. 그러네요. 이거 한번 보자. 이게 우리가 맨날 남의 집 걱정을 하는데 자, 참 이거 걱정이야. 그 친인척이나 이런 어떤 실세 얘기로 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은 일종의 장녀 역할 아닙니까, 그죠? 예, 여전히 유훈 정치를 하는 현 정부지만 그러나 어떤 실질적인 소녀 가장이자 장녀 아닙니까, 그죠? 네. 예, 그러다 보면은 그 말이 일부 어폐가 있다 하더라도 통하기는 하는 거예요.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신분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누구보다 어떤 그 위계 서열과 가부장 질서에 단련이 된 사람들이 왜 그거 말을 안 듣겠습니까? 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봉합은 하는데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 하려고 기자회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 하나의 어떤 집안 수신제가 문제를 이제 넘어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는 올해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가, 네. 이 국가가 과연 어떤 어떤 하나의 좀 투명하고 어떤 국민들이 어떤 우리가 주인으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정부의 열린 운영이 가능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지. 박 대통령이 한때 무슨 마약이나 하던 동생 때문에 국정에 발목이 잡혀서 되겠습니까? 또 사기꾼 목사 딸하고 그 사위 거기에 해가지고 그건 난 대통령이 결심하기에 따라서 오늘이라도 정리 가능하다고 봐요. 네. 예, 또 3인방 내보낼 수도 있어요. 십상시 안 나오게 관리하는 거 별로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건 대통령이 조금만 사심을 내려놓으면 되지. 국민들이 그거 못할까 봐 안달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 격에 안 맞는다고 봐요. 네.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 진짜 두려운 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의 저 청와대가 구중궁궐이 되는 것 같아서 이미 그렇게 돼버렸죠. 저 청와대는 국민 모두의 집이란 말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다 저기는 공동의 집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이 사유화돼서 우리 국민들에게 또 가슴에 대못을 받고 가슴을 멍들게 해서 우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가슴 아픈 일 좀 없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방법은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열어서 내보이고 결국은 실세보다 국민이 실세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좀 위로를 받았다. 이제는 좀 달라질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과연 기자회견에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가를 곰곰이 따져볼 일이라는 거죠. 네. 장윤선의 팟짱. 자, 말씀하신 대로 나왔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다 언급한 단어는 경제였습니다. 경제였어요. 42번. 그새 셌어. 기자들이. 기사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국민 개혁 순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먼저고 그다음이 국민이고 국민 행복 시대 100% 대한민국 연다고 했는데 경제가 먼저. 경제 이꼴 돈.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인사를 하겠다 하면서 네. 그중에 청와대 홍보 라인을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얼핏 지나가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나는 잘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경제를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런 게 잘 전달 안 되고 네. 매번 뭐 십상신이 뭐니 이런 것만 많이 전달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홍보 라인을 바꾸겠다 이건데요. 조금 전에 김종대 편집장께서 말씀했던 것과 연관지어 가지고 이런 것도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통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내가 불철주야 노력을 잘하고 있는데 내가 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밤잠한적 일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또는 국민들이 몰라줘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며칠 전에 신년 할애식에서인가요? 그 소통 문제에 대해서 네. 그 기러기 리더십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철학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기러기가 V자형으로 날아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일 앞에 날아가는 대장 기러기가 날개짓을 하면은 그 기류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뒤에 따라가는 기러기들이 그 날아가는데 한 70% 정도로 나는 어떤 그 에너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뒷기러기들이 편하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앞기러기가 불철주야 노력하면은 뒷기러기는 편하게 따라올 수 있는 거다. 이런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기러기의 이 어떤 날개짓이라든가 기러기의 어떤 행진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러기는 제일로 앞에 날아가는 우두머리가 그 전체 비행기 그 기러기의 비행을 이끄는 게 아니라 물론 제일 앞에 날아가지만은 앞에 날아가다 보니까 맞바람을 직접 쐬다 보니까 금방 피곤해집니다. 그럼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럼 다른 쪽에 있는 뒤따라가는 기러기들이 또 제일 앞에 가서 또 그 맞바람을 맞으면서 상황을 이렇게 돌파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또 지치면은 또 바꿔주고. 바꿔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수평적 역할 분담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일종의 이제 이런 거는 코디네이터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옛날에 전근대적인 그런 방식으로 팔로우미 나를 따라라 이런 네.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주체라고 생각하고 그 주체를 존중해주면서 그 주체들에게 적절한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이죠. 네. 그걸 존중해 주는 거고 그런 게 수평적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전체를 유지시켜 나가는 리더십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제일 앞장서서 날아가는 어떤 기러기다. 그리고 내가 앞장서서 날아가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내 덕택에 편하게 지금 날고 있는 거다. 그러나 그 편하게 날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네. 잘 알려야 된다. 이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의 철학이 이번 국정 기자회견에서 또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네,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김영한 수석이 그만둬 버렸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이 항명 파동 되게 심각하다. 정치권 안에서 여야 뭐 야당 의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황당하네 이런 얘기들을 막 했어요.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입장에서 볼 때 청와대 임기 2년 차에 민정수석이 저렇게 그만둬버리고 나 몰라 배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지금 청와대가 어떤 상황이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지금 청와대는 그
저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제2의 정부 출범 시기라고 생각하고 과감히 도려내지 않으면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구조물이다. 안전등급 C급이다. 다급. 공중공 건물은 가나다급인데 이건 다급 안전진단이 나왔다. 빨리 개보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도 안 되면 새로 지어야 된다. 이런 그 고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민정응 수석이라는 거는 이런 기후를 담당하는 어떤 부서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가 올해 한 해 민정수석에서 작년부터 터져나온 잡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결국은 또 검찰 출신이면은 김기춘 실장 후배인데도 그랬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청와대 내에서도 독주하는 그룹과 소외되는 그룹이 분명하다. 명확하게 구분이 됨으로써 어떤 민정수석으로서 합당한 자신의 어떤 권한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자기 선언이다. 그렇다면 뭡니까? 청와대 내에서의 어떤 소통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하물며 국민하고 소통하겠냐. 이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엄격한 현상 진단과 강력한 처방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네. 오늘 대통령은 항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아마 그만한 사정이 있는 거라고 했어요. 국회는 나갔어야 됐다. 네, 그런데 제가 조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국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 어차피 나 잘릴 사람이었다. 대통령 대면 보고 한 번도 못 해봤다. 이런 얘기 현직에 있는 상태에서 나온 거라는 걸 우리가 직시해야 되고 오죽했으면 이랬으면 저기 청와대 내에서조차도 책임만 지고 나는 권한은 없어. 내가 여기 왜 왔어? 이런 식의 이런 어떤 권위적 권력 구조 하에서도 이런 어떤 불평이 나왔다는 거는 증상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리더십의 성격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바꿀 수는 없지만 최소한 어떤 내부의 쓴소리, 고언, 충고 네. 이런 것들이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이거 필수 비타민이거든요. 이것들은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빈혈에 빠지는 거예요. 이미 빈혈 상태 같아요. 예. 비타민 부족하면 다리 휘어요. 다리가 예, 지금 다리 휘어가지고 휘청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권력구조. 정보가 일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구조. 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 김기춘 비서실장 기자들은 많이 안 썼는데 워낙 그날 뭐 김영한 항명 파동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별로 주목을 못 받았는데 오전 질의에서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최민희 의원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뭐라고 질의를 했냐면 이 문건 파문 대통령께 언제 보고했냐? 보고는 했어요?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김기춘 비서실장이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에게 다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보고한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보고가 다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보고 이거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만 보고한다. 선별적으로 보고한다라는 말을 썼어요. 되게 심각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실제로 그 김영한 파동뿐만 아니라 이런 김기춘 비서실장의 태도로 볼 때 도대체 이 나라 대통령 누구냐 이렇게 의혹을 갖는 사람들도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처럼 청와대 내부에서의 권력 암투 문제에 대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말을 다르게 해석해 본다면은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 다 보고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에게 주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안의 성격상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만약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서 공식 라인으로 보고가 안 됐다면 다른 뭐 3인방들이 보고를 했던 다른 라인으로 보고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사실은 청와대 내부에서 정책을 생산하는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정책이 잘 유통되고 잘 집행되고 관리를 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가안전보장회의라든가 또는 경제를 담당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안보 정책, 경제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죠. 그런데 홍보수석실이라든가 민정수석실이라든가 뭐 정무수석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청와대 내부의 기둥과 같은 것들입니다. 네. 그 생산해내는 정보들이 잘 유통되고 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민정수석이 그 기둥과 같은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거는 국회에 생중계 되지 않았습니까?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거 나가라고 했는데 출석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뭐 말 안 듣고 안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그 민정수석이 공직 기강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네. 그 기강 자체가 흔들린 것이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생산된 정책들이 유지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기둥과 기반이 네. 그 한 축이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 저기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국정이 정상화되려면은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뭐 특보단도 만들겠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쓴소리 비서관을 하나 신설해야 됩니다. 쓴소리 비서관. 쓴소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대통령 5분 안에 화나게 만들어야 되는 임무를 네. 아예 주는 화 못 나게 만들면은 직무유기한 거예요. 네. 이 쓴소리 비서관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교황청에서 교황을 선발할 때 악마의 비서관 제도를 뒀습니다. 네. 이 악마의 비서관 제도가 요한 바오로 2세 선출 이후로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 성인들이 20배가 늘어났어요. 이제 성인도 성인 같지가 않아. 교황청이 저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 천사의 변호인이 있으면 악마의 변호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룰이 깨지면은 기업도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그 기능이 쑥 빠져 있는 거예요. 네. 쓴소리 비서관 직제를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돼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뭐 모든 것에 대해서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그 자기에게 좋은 얘기만 하는 그룹들을 싸고 도는데 과연 미스터 쓴소리를 자, 쓸까?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밑에 사람 충성심을 의심해 왔습니다. 이인자를 키우지 않는 리더십. 이인자를 키우지 않고 항상 공직자의 어떤 충성심과 진정성을 의심하는 리더십이에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통제, 감시 또는 교체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정에 있어가지고 다 같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의사결정에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어떤 민주적 리더십이 이 정부의 가장 어떤 결여된 하나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면 항상 국정은 극소수의 그 권한이 몰립니다. 이런 불균형이 결국은 사고를 초래해 왔는데 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가 불안하게 느끼는 건 뭐냐 하면은 저 리더십이 실수를 안 하면은 네. 굉장히 효율적이겠으나 만약에 실수를 하거나 그 최고의 리더십이 완전치 못했을 때는 무너질 때는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한꺼번에. 네. 근데 그- 이게 뭐 국내적 현안이면 뭐 그래도 좀 마크가 가능한데 외교 현안일 경우에는 이런 게 막 걷잡을 수 없는 문제를 낳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국내 현안도 그렇죠. 마크가 가능하진 않죠. 쉽지가 않죠. 마크하는 게 쉽지가 않고 외교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외교 문제라는 거는 여러 나라들을 상대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잘못했을 경우에 국가의 미래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모든 게 이제 다 출발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리더십의 문제로 지금 다시 이제 돌아오고 네. 있는 것이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은 저는 기자회견을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더 많이 드러나고 또 네. 본인도 몇몇 기자들이 지적했던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좀 더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라든가 청와대 내 시스템을 조금 더 노출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화시켜야 된다는 네. 것이죠. 근데 아까 김미춘 비서실장은 일일이 대통령에게 다 보고하지 않고 다 거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체부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냐면은 문체부 인사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지적했던 게 있으면은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기자가 장관의 그 인사권을 주는 게 책임 장관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의 적격성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장관이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김미춘 비서실장은 모든 걸 대통령한테 다 말하지 않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한번 말했던 것, 그다음에 청와대 정부 부처의 국과장급 인사까지 인사의 적격성 문제까지 다 본인이 직접 검토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정보를 충분하게 다 얻지 않는 상태에서 만기 침남으로 해서 작은 문제까지 다 본인이 다 다루게 했을 때 당연히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본다면은 이거는 충돌과 마찰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 그림에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만약 이렇게 말했던 김미춘 비서실장의 증언이 사실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게 사실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전체 그림은 잘 모르고 아주 작은 문제 본인이 한 번 지적했던 그 작은 문제는 계속 집중해서 파고드는 이런 게 지금 된다는 것들을 말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드러났거든요. 네. 그럼 저는 기자회견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좀 제가 마무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시간도 그렇고 해서 그 2015년에 대한민국이 뭐 박근혜 대통령의 일견 국민들한테 조금 이렇게 어떤 그 마음을 사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잘 살아보세요. 앞으로 30년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박정희 대통령 때 100억 수출, 천불소득 네. 했던 어떤 그런 식의 그 어떤 미래를 향한 어떤 욕망을 깨우침으로써 경제가 중요하다.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박정희 시대와 달리 우리 사회가 너무나 산적한 문제를 많이 안고 있고 네. 또 그러면서 국민들의 어떤 고통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것 속에서 어떤 통치자가 아니라 정치가로서 네. 하나의 이 어떤 그 묵은 문제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정말 조정하고 타협하면서 네.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이러한 면으로 이 역사 속으로 정치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야 돼요. 그런데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뭘 느끼냐 하면은 올해 국민들이 과연 누구를 향해서 누구의 손을 잡고 우리가 나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하소연할 것인가. 이 점에서 전 굉장히 불안감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기자회견이요. 이번 기자회견에서 그러면서 소외된 사람은 더 소외될 것이고 네. 그러면서 또 무언가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또 더 안도하는 네. 이런 식의 어떤 그 저기 행복한 사람은 더 행복해지고 불행한 사람은 더 불행해지는 기자회견이었다. 네.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그러니까 경제도 어떤 개념이 없이 그 재벌 대기업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방식으로 강조를 하고 간다면 결국 다수의 국민들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없고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답변이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게 보면 올 봄 그 춘투가 민주노총 춘투가 예정이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좀 이 정권이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래서 생각이 저는 이 기자회견 이후에 청와대와 장관 수석들이 네. 더 치밀한 고민, 끝장 토론을 내부에 워크숍을 해서라도 더 고민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제안을 많이 해요. 이 방송을 꼭 들어야 돼 청와대가. 자 김창수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 집권 동안에 계속 경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 뽑아준 이유가 뭡니까? 경제 살리기 한번 해봐라. 네. 뭐 기업인 약간의 출신. 좀 그렇죠 조작된 신화이긴 하지만은 현대건설을 통해 가지고 중동 진출을 통해서 경제건설에 신화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뽑아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 5년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에 국민들은 그냥 기대만 하다가 손가락만 빨다가 5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경제 살리기 했다 이거는 완전히 70년대로 회귀해서 70년대 방식을 지금 21세기에 그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방식의 경제 살리기가 21세기에 가능합니까? 왜 그 70년대 모델이 이명박 정부 때 실패했는가? 왜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모델을 70년대 모델을 박근혜 정부는 지금 다시 하려고 하는 건가? 그거는 지금은 70년대가 아니라 21세기라는 것이죠. 네. 21세기에 맞는 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빈약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 파동에 대해서 국민들께 허탈감을 드린 데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그 무거운 마음이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무거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 허탈하고 잘 더 되길 무거워졌다. 바랍니다. 잘 네.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근심과 우려가 큰 표정이어서 잘 전달이 안 돼. 저희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김종대 편집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가 D급 안전진단, C급 안전진단을 받았다. 여기서 대수술하지 않으면 국민 불행 시대가 예고돼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예, 네. 개보수 해야죠. 개보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주 콤팩트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